버스 한 대가 산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워낙 산골이라서 하루에 한 번 버스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저 멀리 한 청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던 청년은 버스를 보자 벌떡 일어나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청년 앞에 차를 세웠고 청년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값을 낸 뒤 담뱃불을 붙이던 중 버스 운전 허가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웃으며 여성 운전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거 당신 아닌 것 같은데요? 운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뚱뚱했을 때라고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살이 너무 빠져서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중국은 가끔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며 푼돈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한참을 달렸고 버스 안 손님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 기사는 저 멀리 할머니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픈 사람인 것도 같은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 그것도 두 사람이 구부정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급한 환자 같아서 빨리 버스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타더니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칼을 내밀고 좋은 말 할 때 돈을 이 가방에 담으라고 합니다. 한 명은 손님들 강요하며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돈을 안 내는 승객은 때려서 강제로 뺏었습니다. 강도 둘은 돈을 다 뺏고 내리려는 순간 두목이 아가씨 버스 운전수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아가씨를 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반항했지만 얻어터지기만 할 뿐입니다. 여자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죠. 차 안에 있던 동식은 버스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거요? 도와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나 구경만 하고 남의 일에 절대로 안 도와주는 중국인들의 습성은 버릴 수 없습니다. 승객들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동식이 버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내리자마자 동식은 강도들한테 안 죽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칼로 찔리고 얼굴은 멍들고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은 창문 너머 구경하는 광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싸움도 못하면서 뭐로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 총각이 매를 벌고 있구만 그래. 그러자 저쪽에서는 강도 중 한 명이 아가씨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싫다며 소리 질렀고 반항이 심할수록 강도 폭행은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버스 승객들은 이 광경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목이 빠지도록 저렇게 내밀고 있네요. 여성 운전수 고통이 끝나고 강도들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성 운전수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비틀거리는 몸으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볼 것이 더 남았는데 뭔가 아쉬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수는 버스에 올라탄 뒤 승객들을 향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은 시선을 회피했고 운전수는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동석이 버스에 올라타려 하자 운전수는 버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를 구해주지도 못할 거면 나서지를 말던가. 일만 커졌잖아. 당신은 버스 탈 자격이 없어. 이런 눈빛으로 동석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전수 이런 행동이 동석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버스 기사는 창밖으로 동석의 가방을 던져버렸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한참을 걷던 동석은 지나던 트럭 한 대를 얻어탑니다. 트럭을 얻어타고 한참을 달리던 중 차창 밖으로 절벽 난간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트럭 기사님한테 잠깐만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 부서진 쪽에 가서 절벽 아래를 봤더니 동석이 타고 있던 버스였습니다. 여자 운전수는 동석만 살리고 나머지 승객들에게 한이 맺혀 버스 핸들을 절벽 아래로 꺾어 모두 다 죽였다고 합니다. 동석은 버스 운전수가 본인에게 그렇게 냉차게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정의로운지 새삼 깨우치게 하는 실화였습니다. 이 내용은 훗날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버스 44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6년) 중국 광저우 스산시. 최근 스산시에는 고물도둑이 극성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둑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철근이란 철근은 모두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삽자루며 곡괭이, 쇳덩이란 쇳덩어리는 마을에서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선조차 뜯어가고 있습니다. 옆집 루창의 집 대문도 어제 옷 집을 비운 사이에 고물상 도둑놈들이 용접기로 뜯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순번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극성이던 고물도둑놈들이 눈치를 채고 안 오는 것인지 최근 며칠 사이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경비가 허술해지기 시작했고 노 부부가 당번이 되어 들판이며 마을 골목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방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산기슭에 올라가 위에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자며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노 부부는 산길을 올라가던 중 산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드디어 고물 도둑놈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뒤에 탄 할머니에게 저런 도둑놈들을 보라며 속삭였습니다. 노부부는 신속하게 라이트와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풀숲에 숨을 죽이고 도둑놈들을 지켜봤습니다. 저기는 산속이라서 훔쳐갈 것도 없을 텐데 왜 땅을 파고 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영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한참을 쪼그리고 있던 할머니가 다리가 저리다며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땅을 파고 있던 고물 도둑놈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도둑놈들이 손에 들고 뛰는 후레쉬로 혼란스러웠고 기력이 약한 영감과 할머니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도둑놈들은 산중턱에 받쳐두었던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랑을 쳤고 영감은 울커니 도둑놈들을 잡았다며 호재를 불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에는 자신이 있던 영감은 도둑놈들을 쫓아갔습니다. 도둑놈들은 한 마을 주택 사이로 숨어 들어갔고 마을을 두리번거리던 영감은 막다른 골목 담벼락에서 도둑놈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도둑놈 손에는 철근이 아닌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칼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은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손전등으로 도둑놈을 자세하게 비춰봤습니다. 패딩 점퍼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피 묻은 거즈가 검은 봉투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으며 검은색 봉투에는 닭 내장이나 짐승의 내장으로 보이는 묵직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감은 뭐하는 놈들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도둑놈 한 명이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게 놔두시죠. 도둑놈들을 쫓아갔던 할머니는 무서워서 살려달라며 소리 질렀고 비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물 도둑놈들을 잡았고 경찰은 고물 도둑 손에 든 검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목이 잘린 영아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을 처음 본 경찰은 봉투를 내던지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도둑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충격적인 고물 도둑들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홉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 툭하면 쓰러지고 심지어는 길을 걷다가 혼자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허약했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니는 도시에 올라오기 전 고향에서 아들과 길을 걷던 중 아들이 힘없이 길바닥에 주저앉자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때 마침 길 가던 영감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쓰러지는 이유는 신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가 약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 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어머니에게 아이병을 낫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진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영감은 손가락으로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며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 저쪽 방향으로 가서 승천 무속인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그가 당신 아들의 치료법을 일러줄 거라고 했습니다. 루오 부부는 영감이 알려준 곳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는 온갖 무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진한 향냄새가 흘러나온 문틈 사이로 본이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무속인을 찾아갔고 무속인은 고전 내용을 보면 청나라 시대 때 허약한 자녀를 보양하는 방법은 갓 죽은 어린 영아를 삶아 먹이면 그 아이의 양기가 허약한 아이를 보호해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루오 부부는 아이의 뇌종양에 영양실조까지 겹쳐 온갖 방법을 다 써봤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안 먹여본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년 전 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영아시신을 어렵게 구해 스프를 끓였습니다. 냄비에 이것저것 아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넣고 한참을 끓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소야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어렵게 구했으니 쭉 들이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국그릇에 한 국자를 떠주었습니다. 아들은 한 모금 맛보더니 처음 보는 맛이라며 입맛을 쩝쩝거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국이냐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닭고기 국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뇌종양과 만성 영양실조를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는 또다시 인근 마을에서 유아가 사망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을 파낸 뒤 집에 가져와 탕으로 끓여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스잔지 유자촌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임신 8개월이 채 안 된 신혼부부 멍냥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미숙아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이를 급하게 스산병원의 산부인과로 이송했지만 의사는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한화 200만 원의 치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버는 신혼부부로서는 부담하기 힘든 돈이었고 그렇다고 치료 후에 아이가 살아날 확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는 결정을 망설이는 사이 오후 5시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보증금 낼 돈이 없어 비참해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 시신을 산속에 묻고 내려왔고 그 시기에 루 부부는 인근 신혼부부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산시 축구장 인근 산속 무덤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스산시에는 2006년 중국 전체에 철강 파동으로 전국에서 철근 도둑이 성행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고물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방범 활동했던 것이 리우 부부 영아 시신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세상에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잃은 상처도 아물기 전에 생전에 못 다해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또다시 죽은 아이가 리우 부부 국거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4일 나나이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농부이며 학력이 낮고 아기도 없었고 매우 무지한 상태로 보이며 의학적, 법률적 지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 3명을 징역 6개월만 선고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산동성의 한 중학교 여교 사유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어느덧 교사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학교를 옮겨 다니다 보니
딱히 남자친구를 사귈 환경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이도 벌써 3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교사로서의 실력도 좋았던 그녀는 주위 남자 선생님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남학교에서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에 들어갈 때도 짧은 미니스커트와 딱 달라붙는 스파니트를 입고 들어가기 때문에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남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것인지 여선생의 몸매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강의력도 매우 뛰어나서 우수교사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학부모에게서도 여선생님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처녀 선생님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에게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능한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여선생은 주말 부부로 한참을 지내다 보니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사업차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어느 날 여교사 유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여선생은 남학교로 발령을 받아 예쁘게 차려입고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학교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은 남학생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교사 유는 담임반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문제를 못 풀었던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끈질긴 교육열에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감탄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수학 문제를 못 풀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던 중 여교사 유는 한 학생의 책상 옆으로 다가갑니다. 허리 숙여 문제 푸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녀는 의자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의 어깨 위로 그녀의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남학생 리는 같은 또래에 비해 키도 크고 얼굴도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리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진 유는 리의 얼굴에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남학생 리는 거부하지 않았고 코끝에 맴도는 그녀의 향수를 소리나지 않도록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행여나 떠나갈까봐 내뱉는 숨도 애써 참아봅니다. 그때 여교사 유는 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문제 어려워서 못 풀겠거든. 선생님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래? 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여선생님의 말을 듣고 척추뼈가 곤두섰습니다. 책상 깊숙이 넣었던 두 다리의 사이에 무언가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는 그날 저녁 여교사 류 집에 방문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남학생 리는 아버지에게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가겠다고 말해두었습니다. 리는 이혼하신 아버지와 단둘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늦게 돌아오시던 터라 본인에게 별로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년여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불타올랐고, 여선생 유는 어린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했습니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절실해졌습니다.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고 여선생 류가 남학생 리를 찾지 않습니다. 리는 여선생 류가 집으로 초대하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본인에게 냉랭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리에게 실증을 느낀 여선생이 다른 학생을 남자친구로 사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오늘 또 그녀가 별말이 없자 학교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해가 질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녀가 학교 교문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녀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어 학교 쪽을 둘러봤지만 그녀를 따라오는 건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괜히 오해했잖아. 그럼 그렇지. 유가 그럴 리가 없지. 리는 혼자 자책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땅바닥을 보며 피식 웃었던 리는 그녀의 뒤를 마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꾸준한 몸매 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생각하니 리는 그간 오해가 한 번에 다 풀렸습니다. 리는 그녀를 놀래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운동이 끝나고 나올 때쯤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가 마주치게 된다면 그동안 서로 못 봤던 서운함도 이번 기회에 모두 사라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인근 벤치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2시간여 시간을 기다렸으나 생각보다 늦은 3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녀가 2층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바지를 한 손으로 툭툭 털었습니다. 리는 벤치 앞의 가로수를 지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덩치가 엄청나게 큰 남성이 그녀 옆에 다가갔습니다. 여선생 류는 그 남성의 팔짱을 끼었고 리는 그 광경을 보자 고개를 돌려 나무 뒤에 숨어서 피트니스 센터 간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팔짱 낀 남성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리는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쓴맛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빳빳한 혓바닥은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두 눈알은 뽑혀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리는 준비했습니다. 생전 처음 배신의 맛을 보게 한 사랑의 대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리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우리 둘이 생일 파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여선생 유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리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별을 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까? 그럼 그날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하자. 어차피 너한테 할 얘기도 있고. 리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미소는 리의 가슴에 칼을 품게 했습니다.
여교사 유 거실은 생일 축하한다는 금색 풍선이 붙어 있었고 테이블에는 맥주 2병과 음료수 그리고 생크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 위에 마주 앉았고 자기, 생일 축하해. 나이 어린 제자였지만 남자친구로서 격식은 챙겨주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양말 신은 발바닥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인연 남자친구인가? 정막이 흐르고 여교사 유는 리에게 말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왔나 봐. 리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애써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남자친구가 방문한다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유는 배달 음식을 받으러 종종 걸음으로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리의 손은 어느새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준비해온 하얀 가루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사이 리는 재빨리 그녀의 맥주잔에 하얀 수면제 가루를 탈탈 털어 넣었습니다. 가루약 종이를 주머니에 집어넣자마자 그녀가 음식을 가지고 와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자기, 맥주까지 따라 넣은 거야?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자기,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그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리는 재빨리 주방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가스렌지에 가스를 틀어놨습니다. 잠들어 있는 유를 확인하고 본인의 흔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컵에 묻은 지문, 현관문을 잡았던 손잡이의 흔적 등 모든 흔적을 빈틈없이 지웠습니다. 그래야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를 의심할 테니까요. 피트니스 센터 남자친구를 말이죠. 그녀 집에 본인 지문만 남기지 않는다면 경찰이 설마 리를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완벽하게 증거를 지운 리는 창문이 꼭 닫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선생 유를 가스, 질식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리는 빈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남자친구 피트니스 강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 유에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경찰과 함께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 집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테이블에 엎어져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 해도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자살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보이기도 했고 분명 타살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자 경찰은 남자친구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경찰 조사실로 연행되었고 경찰이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요구하자 당일 피트니스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트니스 클럽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남자친구 알리바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공에 빠진 경찰은 여기오사 임대 아파트 인근의 CCTV를 조사했습니다. 사건 당일 리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있는 장면을 보고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설마 하며 리를 소환했습니다. 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그렇게 3일간의 조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리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를 죽이고 매일 저녁 죽은 그녀가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던 리는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학생 리와 여선생 유의 사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리는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9년 7월) 황 씨는 40대 중년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항상 외롭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지낸 지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혼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남편과 살고 있는 자식들은 황 씨를 어머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지 서운할 뿐입니다. 단 한 번도 황 씨를 찾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황 씨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근 도매시장에서 신발과 모자 등의 물건을 도매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상점에서 물건 파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업도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장사가 끝난 후 술 한잔을 하자며 위로를 받았지만 가끔씩 몸이 아프고 비 내리는 날이면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0대 중년의 여성에게서 오는 외로움이 너무 강했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텐데 눈치 없는 주위 사람들은 이런 황 씨의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황 씨는 외로움을 참기 위해 일부러 열심히 일을 했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녹초가 돼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황 씨는 마땅히 돈 쓸 곳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황 씨 혼자 놔두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 집구석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몇 번의 남편 부탁을 거절하자 남편과의 사이도 썩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8월 13일은) 황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이라곤 인근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취미는 날 새고 술 마시기였습니다. 황 씨는 최고급 호텔 방 하나를 예약하고 친한 상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혼자 사느라 마땅히 돈 쓸 곳도 없던 그녀는 최고급 양주에 최고급 안주들로 테이블을 장식했습니다. 먹는 방법도 몰랐던 캐비어도 시켜보고 최고급 치즈도 잔뜩 시켜놨습니다.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는 시간이 흘러 절정에 다다르고
새벽 3시가 되어갈 무렵 한 친구가 비틀거리며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이 기다린다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술 취한 다른 친구들까지 일어섰습니다. 술 취한 김에 집에 가서 남편하고 뜨거운 밤을 지내야겠다며 핸드백을 집어들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호텔 거실 소파 사이를 비집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분 이상한 황 씨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애써 준비한 본인의 생일 파티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난다는 것이 분했습니다. 돈이란 돈은 다 들여서 파티를 준비했는데 본인을 약올리면서 돌아가는 그녀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에게도 복수를 해줄 거라며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호텔방에 혼자 남은 황 씨는 소파에 걸터앉아 샴페인 한 잔을 쭉 들이켰습니다. 씁쓸했지만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황 씨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그녀가 걱정되었는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린 그녀를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고 한참을 멈추어 서 있던 택시는 떠났습니다. 술 취한 황 씨는 힘들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본인 집 현관문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현관 열쇠를 돌려봤는데 열쇠가 헐겁습니다. 현관 열쇠가 딸깍거리지를 않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황 씨는 현관 문턱에 발을 들여놨고 집안은 새벽 공기를 먹은 터라 공기가 상당히 차가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현관문을 살짝 열어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거실에 흩어진 소지품과 언제부터 열려있을지 모를 냉장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좀도둑이 다녀간 모양입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60도짜리 백주, 서너 병이며 육포 안주에 온갖 음식이란 음식은 다 처먹었습니다. 황 씨는 순간 안방 옷장에 숨겨놓은 귀금속 목걸이와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옷장 서랍을 바라봤으나 이미 옷장 서랍은 어둠 속에 뒤엉킨 속옷 브레이저와 같이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황 씨는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침대에 사람이 있습니다. 황 씨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도둑놈이었습니다. 황 씨는 도둑놈 몰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도둑놈이 행여나 깨어날까 두려워 한 손으로 핸드폰 빛을 가리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주방 탁자 위에 비어있는 60도짜리 백주 3병이 떠올랐습니다. 황 씨는 두
도둑놈을 침대에 묶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된 도둑놈을 꼼짝할 수 없게 침대 모서리에 꼭꼭 묶었습니다. 도둑놈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묶어놔야겠습니다. 도둑놈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60도짜리 백주 3병을 마신 도둑놈은 따귀를 때려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황씨는 묶여있는 도둑놈의 옷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굶주렸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도둑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도둑놈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에서 깬 도둑놈은 살려달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황씨는 소리 지르는 도둑놈을 뒤로하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잠시 후 냉수를 한 잔 들이킨 황씨는 방문을 열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창문의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도둑놈을 바라봤습니다. 도둑놈은 키 1m 70에 몸무게가 80kg에 육박하는 과부가 다가오자 무서워서 몸부림쳤습니다.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황씨는 침대 위에 묶어놨던 도둑놈을 풀어주었습니다. 마땅히 입을 옷도 없던 도둑놈을 향해 황씨는 옷을 던져주었고 도둑놈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절룩거리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도둑놈은 시정일관 고개를 쳐박고 집을 나서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이 황씨 집에 왔습니다. 황씨는 신고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온 것에 대해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황씨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다며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신고자는 도둑놈이었습니다. 여성에게 당했다며 며칠을 고심한 끝에 도저히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남성이 여성에 대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성이 남성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한 일이라 하여 처벌 조항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황씨에게 물었습니다. 도둑놈이 황씨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한 사실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황씨는 도둑놈이 집안 음식을 다 먹었고 귀금속도 가져가려고 가방에 담아두었으며 그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도둑놈에게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황씨에게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의 증거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혐의를 적용할 법조항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3년 2월 18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수저우시의 택지개발지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무 중이던 경찰관 후이샤오는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외진 경찰서에서 새벽에 비몽사몽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남성은 흐느끼며 울고 있었고 말문이 막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화기에서는 흐느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이샤오는 졸린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씀하시라며 조금 짜증이 섞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있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후이샤오는 귀찮은 듯 수화기를 잠시 귀에서 떼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댔으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2013년 9월 18일) 수저우시의 통신회사 직원들이 선로 공사를 위해 한참 공사 중입니다. 도로 구간의 배선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공사가 한참 마무리 중이기 때문이죠. 통신사 두 직원은 타고 온 트럭에서 긴 사다리를 꺼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맨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맨홀 아래로 집어넣으려는 순간 맨홀 아래 하얀 무엇인가가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들고 있던 사다리로 휘휘 저어보니 뒤집혀 있던 사람의 시체가 반대로 뒤집히며 통신사 직원의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맨홀의 깊이가 약 2m였으나 얼마 전 많은 비로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시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시체는 부패가 심해져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체가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1년 전부터 한참 공사 중이라서 이곳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근처에 마을도 없어서 공사 현장을 알고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맨홀 뚜껑의 무게는 90kg에 달하는 일반적인 사람은 들 수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C씨는 여성으로 밝혀졌고 사망한 시점은 아마도 12월에서 2월 사이로 짐작했습니다. 사인은 호흡기 폐쇄와 물리적 질식사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여성의 소지품에서 다소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손수건, 지폐, 열쇠 꾸러미, 그리고 피임약. 경찰은 이 피임약에 수사점을 두었습니다. 일회용 피임약이 아닌 장기 복용 피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아마도 유흥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만 발견된 점이 이상하여 주위를 조사해봤지만 신발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위 사항을 토대로 이곳 근처가 1차 살해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도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이곳으로 왔을 텐데 그렇다면 인근의 CCTV를 조사하여 인근으로 출입했던 차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주변 도로 영상은 촬영 후 7개월 뒤 자동 리셋이 되어 기존의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씨는 출처와 고인의 주거지를 알아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법의학실에서는 충격적인 C씨의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발의 발가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여성은 평상시에도 걷지도 못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후이샤오는 갑자기 머리가 아팠습니다. 순간 2013년 2월 18일 본인이 근무를 서고 있을 당시
걸려왔던 한 통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전화만 제대로 받았다면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수화기에서 흐느껴 울었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후이샤오는 그날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를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통신사를 방문해서 그날 걸려온 전화번호를 요청해봤지만 영장이 없는 개인정보 유출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9월 19일 경찰은 시신의 여성과 흡사한 여성의 주거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오팡이었습니다. 야오팡은 2005년 노동자 치안과 결혼했습니다. 야오팡은 결혼 후 자녀도 있었는데 실종된 지 7개월이 넘을 동안 그녀의 집에서는 그녀를 찾는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조차 부인 야오팡을 찾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26일 경찰의 기록을 보면 야오팡은 남편의 구타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경찰은 그 당시 기록을 보니 부인 야오팡이 도박을 하다가 남편 치앙이 집을 지으려고 모아둔 돈 7,000위안, 한화 약 130만 원을 잃은 것을 남편이 화가 나서 구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조사 결과 야오팡이 그동안 도박에 빠져 지내고 있었으며 지인들과의 금전관계도 안 좋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좀 더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두 사람은 친구 소개로 결혼했습니다. 야오팡은 가정적인 여성으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아주머니들과 도박장을 기웃거리더니 돌진한 아이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도박장에서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부인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남편은 부인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처만 남은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혼하게 되었고 딸은 어머니 야오팡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부인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대신 마련하느라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편은 아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하여 야오팡의 통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그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2013년 2월 18일이 야오의 마지막 통화였으며 사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오의 전화 기록의 마지막 전화를 조사해보니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야오펑이 전화를 건 사람은 소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소준을 조사했으나 그녀와 그렇게 친분도 없었을 뿐더러 전화통화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죽기 직전 야오펑의 손에 쥐었던 핸드폰에서 잘못 눌러진 단축번호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소춘에게서 야오팡이 드나들었던 도박장의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사 채안이라는 사람과 비교적 친분이 많았습니다. 야오팡이 도박을 마치고 귀가할 때면 매번 제안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오팡의 전화 기록에 제안의 전화번호가 다수 등장하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경찰은 제안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제안의 차량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2013년 2월 18일 오후 16시 46분에 지안이 범죄 현장의 북쪽 방범 CCTV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뒤 18시 06분 지안의 검은색 차량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안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취조했습니다. 한참 후 지안은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지안은 구속되었습니다. 지안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지안은 친척과 지인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조만간 결혼할 것이라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경찰은 지안의 차량 뒷좌석과 트렁크를 조사한 결과 야오방의 머리카락과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지안은 수갑이 채워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에서 그녀 야오방을 알게 되었고 2013년 2월 17일 야오방은 여느 때와 같이 도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야오방은 숙소 앞에 도착하자 고마운 마음에 지안의 핸드폰 번호를 물었습니다. 지안은 야오방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2013년 2월 18일 오전 8시 야오방은 지안에게 전화했습니다. 같이 드라이브 가는 건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야오방에게 호기심이 있던 지안은 본인도 좋다고 했습니다. 야오방의 숙소 앞에 지안의 차는 멈춰섰고 딱히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두 사람은 야오방의 권유로 인근 호숫가로 드라이브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호숫가에 차를 멈춰 세운 후 대화하던 두 사람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지안은 야오방에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오방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안은 야오방에게 얼마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오방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며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후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오방이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5만 위엔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박빚으로 사채업자에게 4천만 원의 빚이 있어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든데 그거라도 받아야겠다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안은 화를 내며 처음부터 안 받기로 했으면 받지를 말아야지. 이제 와서 왜 딴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지안은 점퍼의 지퍼를 끌어올리며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오방은 지안에게 만약 그 돈을 안 주면 다음 달 결혼할 여자친구에게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여자친구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친척이고 지인이고 예비 장인 식구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질 텐데 지금 이 행동이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고 야오방은 고통스러워하며 핸드백에 들어있는 핸드폰을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그때 전화기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안은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서 야오방을 살해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오후 5시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지안은 호수 인근의 차량이 통제되어 있는 공사 현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현장에서 닫혀있던 맨홀 뚜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야오방을 집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야오방의 발에는 한쪽 신발만 씻겨져 있어 나머지 한쪽 신발을 찾기 위해 인근을 뒤져봤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오방의 남편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부인에게 사랑한단 말 한 번을 못 해주고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낸 것에 대해 평생을 후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3년 2월 7일) 신랑 노지와 신부 가인은 정말 오랜 장거리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장에는 멀리에서 찾아오신 어르신들과 친척들로 예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신부 측 가족도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장에는 신부 불청객, 신랑의 짓궂은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신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행여나 친구들이 불러내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빠져나오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끼리 의리를 저버릴 순 없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식 중간중간 짓궂은 친구들은 신랑 얼굴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예식이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럼 신랑이 벌주를 마셔야겠다며 신랑에게 술을 한 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했던 신랑은 거부했지만 친구들은 신랑을 곱게 대버려둘 리 없었습니다. 예식 중간중간 툭툭 때리던 친구들은 예식이 끝나자 숙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 지아펑이 신랑 노지의 멱살을 잡자 신부는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냐며 지아펑의 소목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신랑 친구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노지의 멱살 잡고 있던 지아펑의 뒤에서 샤오롱이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 무슨 얘기하는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친구들은 샤오롱의 말이 끝나자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노지의 친구 4명은 순순히 따르지 않는 노지의 두 다리와 팔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러 가볼까? 노지를 들고 나가자 신부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그녀 앞을 막아섰고 신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친구들은 노지를 의자에 묶어두고 신부가 말을 듣지 않으니 벌주를 마셔야겠다며 60도짜리 백주를 백죽잔에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나 안 돼. 나 술 못 마시는데. 그리고 그건 너무 독해. 나 술 못 마셔. 친구들은 노지의 핑계가 우습고 재미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거 한 잔 마시면 묶어놓은 줄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지가 백주를 들이키자 샤오롱은 의자에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지는 친구들이 준비해둔 이불에 돌돌 말렸습니다. 바닥에 쓰러뜨린 신랑 노지는 꼼짝할 수 없이 1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때리던 친구들이 힘들어질 무렵 노지를 돌돌 말았던 친구들은 노지에게 야야야, 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축하가 이대로 멈춰선 안 되겠지. 우리를 갈증나게 했으니까 백주 한 잔 벌주다. 친구들은 노지에게 또다시 백주 한 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5시간 동안 두들겨 패고 술을 마시게 했던 친구들도 지쳐가고 노지도 지쳐갈 무렵 뒤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그만 가자.
노지 얼굴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눈치를 보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친구들은 노지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랭랑 쳤습니다. 친구들이 도망가고 신부는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야 했는데 차마 신랑의 상태를 보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 아래서 자고 일어난 신부는 신랑을 깨웠습니다. 어제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친구들이 눕혀놓았던 그 자세 그대로 한 채의 이동도 없이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남편의 얼굴색이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가락을 신랑 코에 대보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 있었습니다. 신부는 병원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랑의 상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랑 숨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신랑을 짓밟으면서 신랑의 뇌혈관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파열, 다리골절, 저산소증, 물리적 호흡기 폐쇄, 갈비뼈 골절 등 피해 입은 곳은 이곳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구타를 당하고 해를 안 입었다고 하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2월 11일 병원은 그동안 신랑을 살려보려고 여러 번 수술을 시도해봤지만 어쩔 수 없이 사망 선고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의 가족은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친구는 너무도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거 장난이에요. 친구끼리 그 정도 장난도 못해요? 법정에선 친구들은 하나같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죽였다는 증거 있습니까? 우리가 때릴 때 봤던 사람 있냐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법정은 소리치는 친구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검찰 입장도 난처했습니다. 구타 도구가 증거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타할 때 증인이 없었던 점도 판결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팔을 끌고 들어갔던 증인과 신부의 증언이 이어졌고 경찰이 제시한 부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법원은 주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노지 가족에게 총 6,4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014년 8월 6일 산시성 타유안시 법원 신혼 첫날 구타 사건을 주동한 샤오핑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샤오롱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리자펑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결혼 하루 만에 과부가 된 신부, 충격적인 실화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